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윤입니다. TV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수요일 자정 지나서 이제 깊은 밤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8월 이제 중하순으로 넘어가는 계절적인 절기입니다. 폭우도 많이 내리고 8월 달 어수선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좀 순항 중이고요. 자,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날씨도 조금은 열기가 좀 잦아드는 그런 계절이니까 딱 공부하고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시장에 녹여 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계절이 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TV 강연을 여러분과 함께 한 지 이제 8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유를 좀 맞춰 가지고 바이오 언제 바이오라는 그런 제목으로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 자, 어떻게 보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증권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업종들, 종목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만 큰 기쁨을 줄 때도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신기루처럼 녹아내린 경험치도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애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저도 제약 바이오 평소에 방송하면 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섹터이기도 하고 제가 의사나 약사가 아닌 이상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제약 바이오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드린다. 아니 저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걸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정도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널리 폭이 좀 깊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잠깐 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 증시가 6월 달에 큰 하락을 딛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7월 달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8월 달 과연 더 올라갈까? 멈출까? 아니면 도로 내릴까? 이런 이제 위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였는데 지금 한 8월 중순까지 진행을 해본 결과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저점을 높이고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가 피크아웃을 가진 거냐라는 그런 시각들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가일층 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중 간의 갈등 요인들은 아직까지 산재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가지 주요한 테마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섹터에 의거해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땡땡의 민족이다 이런 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미국의 인플레가 정점이다. 꼭대기까지 왔고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6월 달 대비해서 7월 달 그 CPI라든가 또 7월 달 PPI라든가 또 수입 물가 관련된 수치들이 전부 다 그 전달보다는 좀 내리막을 보이면서 드디어 6월과 7월 사이에 인플레 관련된 상황들이 좀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우리도 7월 달에 6.3%까지 나왔었거든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9.1%가 나왔다가 이번 달에 이제 8.5%로 7월 달 수치가 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다시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추석 전후에서 최근에 시장 물가라든가 장바구니 물가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세금을 많이 깎아줘서 그렇긴 하지만 주유소 가 보시면 분명히 휘발유 중심으로 봤을 때 2,100원대 넣었던 휘발유 가격이 지금 1,700원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 유가도 좀 꺾인 게 분명하고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관련된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가 좀 꺾이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9월 달 FOMC가 열리기 전까지 9월 20일이거든요. 9월 20일에서 21일인데 요거 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주장만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뭐 빅 스텝으로 한 단계 낮춰지는 게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달 초중순에 나오는 또 8월 달의 CPI라든가 PPI 이런 지표들 또 고용 지표들 이런 것도 감안해서 9월 하순에 금리의 어떤 폭이라든가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와중에 뭐 PPI 같은 것들 계속 이제 낮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는 뭐 조금 상승을 했다고 하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9.1에서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8%대잖아요. 이게 뭐 지금 낮기 때문에 일이 다 해소됐다 이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관점이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크아웃인지 여부는 모르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차라리 이렇게 경기도 괜찮고 고용지표도 무난할 때 금리 팍 올려서 인플레를 한꺼번에 잡자라는 그런 심리들도 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여차하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이슈도 사실은 조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소식으로 좀 촉발이 됐습니다만 또 미국의 상하원 또 의원단에서 다시 한번 또 대만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들이 또 소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계속 심기가 불편해요. 근데 뭐 펠로시 의장 때처럼 군사훈련을 하고 뭐 대만 상공을 나르는 미사일을 날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무력 충돌 가능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오늘인가요? 뭐 그 시점으로 보면 어제겠네요. 그 어제 미중 간에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최악의 경우 전 인류 중에 한 50억 인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시나리오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자칫해서 정말 아주 작은 감정 싸움에서 시작됐다가 단추를 서로 누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증권 시장의 어떤 뭐 존재 유무를 떠나서 인류의 존재와도 좀 연관이 큰 부분이라 이 감정 싸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들이 직접적인 충돌로 야기되는 뭐 제3차, 4차 이런 대전까지 나가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땡땡의 민족인데요. 최근에 뭐 지난주에도 한번 그 우리 시장에 유행하고 있는 섹터들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우디 신도시 개발돼 가지고 10월 달쯤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한다 이런 이슈를 안고서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좀 올라가죠.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는 건설의 민족 아니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뭐 폭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났어요. 250만 호에서 270만 호까지 5년 동안 늘리겠다 이런 메모대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또 경기를 살리고 또 네옴시티 같은 그런 뭐 신도시 쪽에 진출하기 위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좀 부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주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방한을 했죠. 그래서 뭐 SK그룹에서 큰 규모의 지분 투자까지 들어가는 또 이벤트까지 나왔는데 뭐 3천억에서 거의 한 1조 정도 투자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차세대 소형 원전인데요. 우리나라 뭐 사실 건설의 민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전의 민족. 원전 우리나라만큼 또 굉장히 땅덩어리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는 게 건설이자 원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최근에 시장이 7월 한 초중순 정도 이후에 한 달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0선 중간 정도까지 올랐는데
자, 8월 달에 보는 시각은 2,550 정도에서 2,650 정도까지를 고점으로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이에요. 증권 시장에서. 그럼 지금 그 언저리 초입까지는 이미 진입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지금 정도에서 슬슬 줄이 사실 어제 시장의 움직임까지만 보더라도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니까 시장이 오히려 좀 견주어지는 면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스와 더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항상 양반 찬성하는 사람 그렇다 그렇게 보는 사람 아니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세가 계속 갈 거다에 대해서 늘 의견이 양비론이 있죠.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기 전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시는 시각이 맞을 것 같고요. 최장 보면은 9월 20일께 있는 미국의 FOMC 전까지는 지금 추세가 크게 바뀔 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자. 여기까지 가고 말 거야라고 시장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발짝 오버한다. 내릴 때도 올라갈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까지만 가면 끝나겠네. 아니면 여기 이하로는 도저히 안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걸 항상 여러분의 보통적인 생각을 무참하게 깨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르니까 여기에선 다 때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오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쪽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 때리셔도 늦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해 볼 이슈가요. 코로나 19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한마디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좀 나눠봤어요. 아무래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19가 지배하면서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흥망성쇠가 일어났던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제 순수한 제약이나 바이오단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매진을 하고 또 투자로 이용을 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을 좀 정리를 할까요? 사실 지난 우리가 평생 한 80평생, 90평생 산다고 했을 때 한 만 2년 정도의 기간이 큰 기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불현듯 생각해 보면 지난 한 2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19라는 19년도 말에 생성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약도 받고 억압도 받으면서 여행도 쉽게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또 인플레를 야기시키는 어떤 이유기도 했었고요. 적어도 지난 3년 정도 동안에는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어떤 생활의 중심의 한켠에는 코로나19라는 게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약 바이오 어떤 그 섹터 내로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시대적인 움직임들과 이벤트가 생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종료될 수도 없다라는 평가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19 없어지지 않아 이제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좀 팽배해졌죠.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오다가 4월달, 5월달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6월달부터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 들어오면서 환자가 계속 10만 명대 정도 남짓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8월 중에 한 20만 명 전후에서 정점을 보일 것 같고
위중증 환자는 9월 초에 한 8, 900명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최신 소식으로 좀 나온 바가 있고, 지난 한 주만 보면 인구 대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또 세계 1등. 지난 초에 연초에 한 2월, 3월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냥 단일로 나오는 숫자 자체가 세계에서 1등인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 대비해서 확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 얼마 전까지는 일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10만 명 남짓 이렇게 계속 넘나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나오는 거에 비해서 비율상 좀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어제 아침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환자의 뭐 그 통계치 같은 건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우리 전 세계 인구를 뭐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보통 이제 70억 인구 이러잖아요. 70억. 굉장히 근데 지금 전체 확진자가 조금 모자라는 6억 명이에요. 6억.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사람 중에 한 명은 걸렸다. 물론 이제 2번, 3번 걸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보면은 2천만 명, 2,100만 명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 잡으면 뭐 정말 5명 중에 2명꼴로 걸린 셈이죠. 많이 걸린 상황이고, 백신 접종도 뭐 지금 1차 접종한 사람은 4,500만 뭐 이렇게 거의 인구수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했고, 뭐 2차, 3차 이렇게 계속 4차까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뭐 과거에 그 유럽에서 뭐 흑사병 이런 거 유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많이 뭐 사망자가 나왔지만, 사망자가 무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어요. 뭐 그 한 1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그 흑사병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2천, 3천만 정도 죽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뭐 걸린 사람 대비해서 낮지만 역시 치명률이 걸리면 한 명 정도는 100명 중에 돌아가시는 정도로 통계치가 나오는 굉장히 어렵고도 긴 바이러스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요, 올 초가 가장 심했어요. 뭐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항상 이제 조금씩 이제 늘다가 제일 피크를 치고 심하게 걸렸던 것들이 뭐 미국이나, 여기 지금 미국이에요. 영국, 여기 독일 보면은 가장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제일 많이 나왔던 때랑 약간 유사해요. 2022년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굉장히 발병되는 환자 수가 제일 많았던 걸로 나오거든요. 프랑스나 브라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달이 더 심하긴 했었고, 남아공은 뭐 수시로 굉장히 환자 수가 몇 달 간격으로 계속 크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계속, 뭐 남아공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변이의 어떤 온상이라고 할까요? 뭐 거기서 촉발된 변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동성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작년도 그 하반기나 아니면 올 여름 되기 전에 봄 정도에 대부분 피크를 치고 많이 지금 잦아든 상황이에요. 환자가 지금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같은 거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그렇게 폭증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변이력이 강하다라고 해서 켄타우로스라고 명명받은 오미크론의 또 하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 밖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 전파력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미크론까지 예방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연구에서 승인받았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 변이돼서 바이러스들도 진화하지만 백신도 계속 차세대 백신, 조금 더 효능이 좋은 백신, 변이에 강한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걸려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뭐 대안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들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백신도 다양하게 한 2년 사이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전에 막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1년 사이에는
치료제도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이랬지만 한 1년 반쯤 지나서 이제 온갖 백신들이 좀 나오고 그것들은 2번 내지 3번, 뭐 4번 이렇게 맞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의 기준들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서너 달 전부터 거리두기라는 걸 아예 안 합니다.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거리두기 안 한다라고 그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뭐 정부 바뀌고 나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뭐 규정들이 조금 느슨해진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 수가 늘어나지만 예전처럼 경제를 봉쇄한다던가 뭐 중국이 환자만 나오면 전 지역 봉쇄하고 뭐 PCR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정말 공산권의 일부 나라들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그냥 공존의 시대.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경제는 경제대로 그냥 돌자 이렇게 암묵적으로 좀 양해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방문객 숫자 같은 경우에 2000년도 그 코로나 초기에 뭐 뚝 떨어졌었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같은 경우도 입국자 수, 관광객 수 보면은 올해 연초 이후에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여행 상품 나오는 거 보시면 스페인이나 뭐 저쪽 포르투갈 쪽 여행 상품은 이미 여러 번 진행이 된 바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뭐 이 나라라고 지금 환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 받겠다. 뭐 우린 그냥 맞고 너네 오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요새는 와도 된다. 제대로 뭐 백신만 맞았으면 이제 이런 시각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2월, 3월 달 사이에 굉장히 심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즈음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주요 백신이나 진단키트 회사들 주가가 한번 그 즈음에서 이게 늘면서 올라갔던 예가 있지만 정점 이후에는 주가들이 오히려 쭉쭉 조금 밀리는 형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올 2월 달 그 피크를 칠 때 앞서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시젠이라든가 수젠텍 같은 대표적인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는 뭐 많이 하향하고 고점 대비해서는 뭐 대부분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5분의 1을 조정받은 게 아니고 5분의 1 토막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자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준비를 해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를 한 2년 정도 만으로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자체 백신을 국내 1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공개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에 자체 백신이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뭐 이것들이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밖에 나가서 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내 실정과 우리 자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가능성들의 좀 안도감이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 지금 2년이 지나서 아까 그래프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1월 달 1분기 실적을 좀 피크로 해가지고 2분기 되니까 벌써 그 진단키트류라든가 이런 그 작년, 재작년도에 정말 떼돈을 벌었던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SK 바이오센서가 43%가 줄었고 시젠은 무려 90%가 줄었다. 이번에 시젠의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세요. 1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쟁사도 많고요. 또 그만큼 진단키트를 쓰는 용도나 횟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특수를 누려서 조 단위의 어떤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피크아웃, 진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더 이상 진단키트로 큰 돈 버는 시대는 지났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ST바이오센서는 이런 식으로 또 살 길을 모색해요. 미국의 진단키트 업체를 2조 원이나 주고 인수합병하는 이런 또 일들을 좀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가지고 떼돈 번 걸 가지고 뭐 할 거야. 결국은 더 좋은 어떤 협력 업체라든가 또 미국의 경쟁 업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내 회사로 만든다 이런 그런 능력이 있을 정도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진단키트 회사들이 생겼다는 게 이번 제약바이오 어떤 공부하는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될 어떤 섹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진단키트 회사들이 일단 돈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든지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코로나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걸리면 이제 감기약류 처방받아서 며칠 이제 집에 격리하면서 있으면 대부분 좀 소화가 되고 처리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감기약 가격 인상 이슈가 좀 나오죠. 쌍화탕으로 대비되는 광동제약도 최근에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렸다고 하고요. 짜먹는 감기약으로 유명한 시리즈인 그 콜대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신 맞으면 그런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동도 났지만 지금은 가정 상비약처럼 코로나 언제고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입원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스스로 자가 치료를 받는 와중에 해열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침 관련된 그런 약들에 대한 상비 개념들이 많이 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런 쪽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새로운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염없이 지금 계속 구를 파고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이 두 기업만 보면은 그동안 2년 동안 벌었던 손익을 감안해서 보면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저포주예요. 저포주.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았다가 심한 경우에 SD바이오센서니 시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7, 8조까지 됐던 애들이 지금 1, 2조대로 내려간 거잖아요. 7, 8조가 됐을 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거의 7천억에서 1조씩 벌어대니 7, 8조도 싸 보이는 회사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랑 내년부터는 그전만큼 한 3, 4년 전보다는 월등하지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덜 버는 회사들이 될 거니까 가격이 이미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부러지면서 어느덧 저포주의 영역이 됐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관심을 오히려 가져야 될 건 이런 대원제약이나 광동제약 같은 가정 상비약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가져보고요. 자, 코로나의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항상 제약바이오단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리오프닝이거든요. 항상 그 2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 코로나가 심할 때는 팬데믹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진단키트나 치료제 또 음악병실 관련주니 온라인 교육주니 이런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만 엔데믹 상황이 돼서 확진자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는데 제약바이오단은 아니지만 최근에 패션업계 쪽은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물산이나 신세계인터내셔널, 한섬, 코롱인더스트리로 대비된. 근데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재미 본 쪽이 어디예요? 가전 쪽하고 가구잖아요.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구나 바꿔볼까 이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그 특수를 누렸던 쪽은 엔데믹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바꿨거든요.
그게 더 바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을 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엔데믹 상황으로 해서 리오프닝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또 일부 유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여행의 수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좀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취합을 해보면 방금 그 명품 위주의 그 쇼핑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양이고, 자 급식 관련해서 CJ 프레시웨이 주가는 좀 아직 더딘데 2분기 실적 한번 열어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났습니다. 실적이 정말 회사가 연초에 장담했던 대로 엔데믹 상황이 되니까 급식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양 나오는데, 자 이제 일본이나 뭐 동남아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런 모객수들 좀 늘어나면서 카지노도 카지노고,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나요? 호텔하고 뷔페 쪽이 내년도 1분기까지 만석이래요, 예약이. 예, 뭐 호텔 신라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슈인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뭐 플렉스, 예, 또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뭐 호텔이나 아니면 뷔페 같은 그런 고급 식당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만실인데도 있고 주말 예약이 꽉 찼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심심찮게 뉴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역시 파라다이스 같은 뭐 고급 호텔이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뭐 체인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3분기 연속으로 대한항공 사실 화물 쪽만 소화하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을 나르는 그런 여행객들의 증가와 함께 또 한 번의 비상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또 LCC 계열 뭐 그런 쪽. 물론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근데 숫자만 보면 작년보다 훨씬 낮아요. 이제 이런 기저효과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쪽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뭐 제약바이오 딴에는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또 상대적인 개념에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순수 섹터에서 한번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뭐 뉴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집약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K바이오의 힘이다. 와, 지금 우리 앞에 K만 붙으면 뭔가 대단한 뭐 K한류, K웹툰, 뭐 K영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K바이오도 최근에 뭐 제일 핫한 것도 K방산 쪽이죠. 근데 K바이오도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출 2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오센서도 지금 뭐 주가는 내렸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제약, K바이오의 힘이 있고 올해 상반기에 기술 수출액만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GC셀이라든가 제넥신, SK바이오팜은 2년 연속으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한다.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동안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가졌던 선입견이나 트라우마가 사실 장난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위 말하는 1세대, 1세대 기업들이라고 불렸던 애들의 뭐 그런 기업들의 한 5년 정도 끌고 가면서 주가를 뭐 10배쯤 올리고 20배쯤 올리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결국 임상 이상이나 뭐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가도 또 퇴짜를 맞는 경우들, 아니면 FDA 승인을 결국은 못 받는 케이스들, 뭐 반려를 받는 케이스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개발은 또 비밀이에요. 뭐 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어느 시기에 개발이 될지 완전히 그냥 모르는 거죠.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된다. 낮아지는 임상 성공 확률, 그리고 뭐 올 초에도 오스템 인플라 같은 종목이 보여준 사례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흔하게 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돈은 못 번다. 근데 기술 특례 상장해가지고
몇 년 동안 수백억의 적자를 계속 쌓으면서도 유상증자를 하거나 시비 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계속 챙겨서 임상하는데 계속 충당을 하고 있다. 나중에 근데 시가총액은 커요. 막 5천억에서 막 1조짜리들 수두룩해요. 이게 돈을 못 버는데도 지금 이 회사들을 계속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좀 암묵적인 불만이 계속 되어 왔고 결과론적으로 몇 개 기업들이 임상의 끝단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소외됐던 게 사실이에요. 제약바이오 못 쓰겠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비중이 가장 크지요. 옛날에 보면 제약바이오가 잘 가면 코스닥 지수가 세게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존재감이 계속 얇아지면서 시가총액들도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그것들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관련되는 또 다른 산업들이 좀 채워가는 그런 과정에 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전 제약바이오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아우 이거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그동안 누적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때 딱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자, 이런 인류 역사상 굉장히 위협이 되는 질병들이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가 역할을 못 해주면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밉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시장이 7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지금 뭐 디램 시장 정도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제약 시장에서 점유율은 달랑 1.3%예요. 예, 뭐 진짜 디램 기준으로 한 6, 70%꽉 잡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자동차도 최근에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가 거의 넘버 3 정도 될 정도로 많이 팔았다고 하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또 큰 시장이 분명히 있는데 제약바이오만은 굉장히 지금 진짜 일천하다 할 정도로 다만 희망적인 건 2017년도 이후에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약 5년 사이에 50% 정도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제약바이오단 작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북미 쪽에 그 대형 글로벌 뭐 라지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 쪽이 견조하게 좀 올라가는 대신에 나스닥의 바이오텍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조류가 나오는 거지 7월 달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 지수가 상대적으로 7월 한 초순 이후에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의 의약품 지수도 그렇고 오히려 6월 달까지 선전했던 북미 쪽의 라지 파마 관련된 종목들 이런 군들의 흐름은 7월 달 중하순 정도로 갈수록 좀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최근에 연초 이후에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한 5월 달 정도쯤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헬스케어 업종들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수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늘 가졌던 생각이 아까 트라우마처럼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돈을 못 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12달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은 지수라든가 지수는 지금 약간 지난 선이고요. 지금 EPS 제약바이오의 어떤 절대 지수를 보면 차라리 지금 오히려 EPS가 일반 지수보다 좀 높은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EPS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대적으로 낙폭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돈을 분명히 버는 회사들이 존재하거나 증가하는 실적들을 보이는 거에 비해서 주가들이 싸다는 얘기죠. 지금 저평가 영역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형 바이오 회사들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의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또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개 회사를 봤을 때 합산의 그 매출 추이의 전망치를 보시면 예, 우상향하는 거 계속 보고 계시죠? 이렇게 예.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계속 예,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 이렇게 매출의 상관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아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출 뭐 2조 원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면서 매출단에 굉장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이게 이제 주가예요. 주가의 흐름인데 항상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그 크게 상승을 했던 이런 궤적상에서 나왔던 건 항상 3공장 뭐 생산 돌입이라든가 4공장 신설 계획 공시 이런 거 나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상승하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CDMO 관련해 가지고 가장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가장 세계에서 크게 하는 회사로 어느덧 탈바꿈이 됐고요. 지금 뭐 5공장에서 6공장 정도까지도 신설 얘기 나오고 있는 와중이라 뭐 세계적인 지위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매출단으로 뭐 그전엔 별거 없어 이랬지만 앞으로 4공장 뭐 풀로 돌아가고요. 5공장, 6공장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뭐 독일에 있는 그 경쟁업체에 따돌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위탁 생산 업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도 최근에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았고 서정진 회장 물러난 뒤에 주가가 많이 박살나기도 했었고 사실은 뭐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것들에 한 1년 반 정도 매진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뭐 성과는 있었지만 좀 미미했죠. 나온 레케놀라주 같은 경우가 범용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중증 환자 쪽으로 일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사용처를 많이 확보를 못했고 글로벌적으로도 별로 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는 그쪽에다 온통 쌓아 놓는 동안 기존 본업에 좀 충실하지 못하면서 주가도 부러지고 실적도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몇 달 전에 과감하게 뭐 새로운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는 절차를 좀 중단을 했죠. 예,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이후에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호실적도 2분기에 나왔고 그래서 어느덧 3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바와 셀트리온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탑2, 탑2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낙수 효과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중견 제약사나 중소제약사들도 최근에 영업이익 발표난 거 보면 중외제약이 100억, 보령제약이 140억 이런 식으로 수액이라든가 또 일반 관절염 치료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효과들 같이 좀 붕업하는 그런 얘기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단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은 유수의 좀 유력한 유명한 그런 학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내년 초에 1월 달에 초중순에 열리는 JP 모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느냐를 많이들 따져 보시는데 이제 뭐 상반기 지나서 8월 달, 9월 달 연말까지 있는 좀 굵직굵직한 학회들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난주에 끝난 세계 폐암학회가 있어요. 여기도 꽤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었고 다음 달 정도 예정돼 있는 에스모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인데 제가 알기에는 하반기 쪽에 있어서는 가장 큰 종양과 관련된 암 비슷한 이런 쪽에 해당되는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뒤에도 유럽 당뇨학회라든가 뭐 면역 항암학회라든가
뭐 간악회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 아마 9월 달 요 중순쯤에 열리는 유럽 종영학회가 뭐 가장 하반기에 핫한 어떤 그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 쪽에 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가 좋으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암이라고 하는 게 항상 사망 원인 중에 1, 2등을 다투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순서를 좀 찾아보면은 뭐 그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던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련되는 시장 자체가 크다던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 쪽을 해결하기 위한 또 노력들이 많이 집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남자와 여자 이쪽이 이제 남자입니다. 이쪽이 여자 쪽이 해당되는데 공교롭게도 암 중에 가장 많은 사망 요인이거나 걸리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폐암이에요. 여기도 폐암이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폐암이 1등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분은 대장암이고 남자는 간암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술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연관성이 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밑에도 굉장히 뭐 중요하고 이렇겠습니다만 간 쪽하고 폐 쪽이 아무래도 가장 좀 시급하기도 하고 환자도 많고 사망되는 율도 많으니까 이쪽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고 하면 가장 뭐 조명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지난주에 끝난 폐암학회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8월 초에 나온 보고서 보면 폐암 쪽에 있어서 돌연변이를 잡아라 이런 이슈를 가지고 돌연변이 그 폐암 그 바이러스 그 세포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박멸시키는 그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그 폐암학회에도 참석을 한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브리지바이오가 있고 에이비온 이렇게 두 회사가 갔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가긴 했습니다만 워낙 전통적인 제약사니까 뭐 중요하게 좀 타점으로 목표가 되지는 않고요. 최근에 브리지바이오나 에이비온 같은 경우가 이런 폐암과 관련된 신약이 있어서 임상 1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임상 1상에서 부분 간의 정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리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초중순에 열리는 에소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 여기에 또 국내 회사들 몇 군데가 참석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일정들을 좀 잡아놓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HLB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물질 가지고 병용 3상에 대한 결과니까 굉장히 좀 진행이 된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ABL 바이오도 합니다. 그리고 NK맥스, 네오이뮨텍, 에이비온. 아까 에이비온은 폐암 쪽으로도 등장을 아까 했었는데 비소폐암 관련된 단독 이상 계획 및 병용 비임상 결과 여기까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쪽에 참석을 해가지고 꽤 의미 있는 성과를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나중에 좀 더 빠른 라이센스 아웃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제가 뭐 가장 바이오의 어떤 좀 뭐 약간 2세대, 3세대 정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항체 결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ADC 플랫폼의 임상 결과를 다음 달 이 ADC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2015년도 이후에 작년도 12월까지 계약된 규모가 상당히 커요. 레고캠 바이오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조에서 5조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이것들이 뭐 다 지금 뭐 돈을 받았느냐 그랬으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아니겠죠. 계속 임상을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전을 해준 것들이 탈이 없는지 뭐 3상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상용화 여부까지
판단을 받아야지만 이게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수출 대가를 계속 이제 10년에 걸쳐서 쭉 받게 될 텐데 지금 이런 임상들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시간상으로 문제가 없었어, 뭐 관해 효과가 난다던가 아니면 그전 비교 약물보다는 좋았어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까 폐암에 의해서 간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 간암 치료제 연구 결과를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완전관해가 11명 중에 4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일상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성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주가도 뭐 무섭게 뛰어오르는데 간암 치료제 관련된 연구 결과가 두 개의 학회에 지금 보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 사이에 이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천억 정도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이번 달 안에 또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5천억 정도의 어떤 이런 바이오 백신 펀드가 만들어지면 역시 바이오라든가 백신 쪽에 좀 매진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당연한 수급이 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회사들을 또 추려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셀티론이라든가 뭐 레고캠바이오 또 아까 폐암 쪽으로 말씀드렸던 브릿지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간암 쪽에 또 히트를 치고 있는 박셀바이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하반기 바이오 쪽에 큰 줄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장세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요걸로 좀 대체를 해보겠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가 최근에 작년 그 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거 더 강화를 했거나 더 수량을 많이 늘린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코카콜라가 있고요. 코크입니다. 코크. 그리고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화학주를 또 늘렸고 애플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비중을 계속 태우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거 5년짜리 일본 그래프거든요. 코카콜라 가장 높죠. 최근에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코카콜라는 계속 신고가예요. 옥시덴탈도 쭉 내렸지만 최근 들어서 재작년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애플 최근에 좀 주춤했지만 다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자, 워렌 버핏 뭐 돈이 많아서 돈질을 해가지고 항상 돈을 크게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들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배팅 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규모는 다르지만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또 OTT 관련된 그런 쪽에 관련된 산업들을 한번 모아서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